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북한이 연일 워싱턴 선언에 연일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핵미사일 도발을 벌이는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날을 세우는 중국에 대해서도 과잉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워싱턴 선언에 거세게 반발하며 선제 핵 타격을 위협한 데 대한 반응을 묻자 한미 정상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방어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확장 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북한이 먼저 제공했다는 겁니다. To advance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s well as its destabilizing and dangerous rhetoric, requires a series of prudent steps to strengthen deterrence, which we think are elaborated through the Washington Declaration.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 전 중국과 사전에 소통했는데도 중국 정부가 거세게 비난하는 이유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중국 반응은 중국 정부가 답할 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지난주 국빈 방문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중요한 기회였다며 중국이 과잉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And so there is no reason for the PRC to overreact or to turn this into something that it's not. 미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과 외교적 해법을 추구한다는 언급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워싱턴 선언이 한국을 당장 안심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대신 군축을 통해 북한 핵무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한일 양국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한일 정상의 회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잡힐 것 같다며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오늘 회담 일정을 공동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에서 8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확정적이라고 지지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취임 이후 최초라며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이 이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 회담을 갖는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며 이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 그리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미국이 공식 확인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일 회담은 G7 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을 중심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 핵기술이 고도화하고 위협이 커지는 데 대응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합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조사 일정이 협의된 바 없다며 필요할 때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해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천화동인 6호 명의자인 조모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배당금 283억 원을 차명으로 숨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파렴치한 범죄로 몰아 무리하게 수사를 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 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조합원 채용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둔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50살 A씨. 오전 9시 35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출두한 A씨가 갑자기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은 A씨는 헬기로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민주노총은 A씨가 남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A씨는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지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라며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고 썼습니다. 또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분신 소식이 알려지자 원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 결의대회 참석자 가운데 강원건설지부 노조원 500여 명이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으로 가 긴급 집회를 열었습니다.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제2속만 차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몰아갔던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했고 노조원들은 정부의 노조 정책과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집회 등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어제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과 수집된 증거자료, 신문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은평구 전세 사기 소식 YTN이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임대인은 알고 보니 주거지로 쓰면 안 되는 상업용 빌라를 상당수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피해자들도 이런 상업용 빌라에 살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세입자는 각종 제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난 1일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진 A씨. 6년 전 A씨가 들어간 서울 은평구 집이 하필이면 근린생활시설, 즉 상업용 빌라라서 돈을 받아내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 보험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YTN 취재 결과 임대업자 E씨가 은평구에서 보유한 상업용 빌라만 수십 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세인이 그 사람 거에 있는 경우는 뭐 주의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저희는 소유주를 이제 체크를 하죠. 권세 같은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건립되는 건축물로 주로 목욕탕이나 체육관 같은 상업용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일반 주택보다 건물은 더 높게 지으면서 주차 공간은 더 적게 확보해도 됩니다. 때문에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상가용 건물을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곳에 살게 된 세입자입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곳이라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세입자의 채권도 최후순위로 밀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근저당을 잡아놨다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무척 낮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업자 E씨가 애초에 이 점을 노리고 근린생활시설만 골라 사들였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합니다. 좀 나쁜 케이스인데요. 이게 세입자는 주택인 줄 알고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주로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2030, 지식도 부족하고요. 경험이 좀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집을 값싸게 제공해주려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 노인네들 이런 거 내가 돕고 사는 사람이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3억이 나왔어요. 또 종합부동산세가 남은 것도 없이. 너 대출 이자고 뭐고 살 수가 없어요. 날짜 놀라고 막느라고.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무자본 갭 투자로
무리하게 주택 개수를 100채 가까이 늘려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과 바지 사장에 대한 명의 이전도 조건에 추가해 적용 범위가 일부 넓어지도록 했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에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안에서 국토부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의 수정안에 대해 야당과 피해자 단체에선 조건이 여전히 협소하며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를 예방합니다. 지난달 잇따라 각 당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두 사람은 상견례를 겸한 당선 축하 자리에서 향후 국회 운영 방안 등을 놓고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과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물밑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산책하던 40대 부부를 덮쳐 부인이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전북 완주군 봉동읍도로에서 승용차가 산책하던 40대 부부를 덮쳤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부인이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 가서 사망하신 걸로. 남성은 어떤 상태였어요? 의식은 있었고 말은 못하는 상태.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바퀴가 빠진 승용차가 뒤집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세종시의 2차선 도로에서 나란히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경로를 바꾸면서 뒤따르던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동선 추적은 했는데 상가 쪽에서 나온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상가 쪽 CCTV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경찰은 피해 승용차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가해 차량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도 매섭게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 낚시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로자 한 명은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진입로가 좁고 인화성 물질이 많아 불은 한 개층을 모두 태우고 5시간 만에야 진화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에는 충북 옥천군 군복면에 있는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 기숙사에 있던 근로자 8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 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여 만에 꺼졌고 운전자는 곧바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뒤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 동아일보인데요. 음주운전 사망상의 90%가 집행유예 벌금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 이런 기사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런 지적을 처음 듣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의 확정 판결문 100건을 분석해 봤는데 그 결과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100건 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건 11건에 그쳤고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에서도 90%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심지어 사망사건 4건 중에서 절반인 2건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동아일보가 분석한 100건 중에 초범과 재범 여부가 확인되는 92건이 있었는데요. 재범이 48명으로 초범 44명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다음 면을 좀 보시죠. 자 다음 면을 보면요, 재범자 중에서 17%만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반성 등을 이유로 감경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법정에서 온정주의가 작동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단골 멘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가해자가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인 점을 고려했다. 보험으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됐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쓰였고요. 또 가해자가 최근에 결혼을 했다거나 운전자도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가 참작되기도 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살펴보면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4번 있고 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가해자가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받았고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경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음주 사고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청 분석 결과 음주운전 재범률을 보면 2019년 43.8%에서 2021년 44.8%로 오히려 더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 하한선을 실형으로 하는 법안을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음주운전 사망 소식 관련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이 남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강력해져야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전세 포비아 관련 소식이네요. 월세 내몰리는 청춘들 월 80만 원 고시원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학생 때 열악한 고시원과 월세방 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기억이 있다는 한 직장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는데요.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결국 다시 월세를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평생 모아둔 돈을 잃을까 겁이 나서 월세를 알아보는 분위기가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대인들은 월세 비용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집값 상승에 전세 사기로 월세로 내몰린 청년들이 결국은 다시 높은 월세로 주거난을 겪는 말 그대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아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고시원이 80만 원이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면 저희 대학 시절에는 50만 원 이하였던 것 같은데 아무리 프리미엄이라고 해도 이게 80만 원까지 갈 일인가 싶거든요. 한 달에 7, 8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주변의 작은 원룸 시세도 상당히 올라서 차라리 기본 음식도 제공해주고 부대 시설도 갖추고 있는 이러한 프리미엄 고시원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결국 고시원이고 좁은 공간에서 소음도 신경 쓰며 사는 게 스트레스일 거다라는 반응도 함께 나오는데요. 여러모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고금리, 고물가에 또 월세까지 청년들이 그야말로 좀 사면초가에 놓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1면인데요. 지방대 중에서 외국 학생이 99%인 곳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속초 인근에 있는 한 대학인데요. 이 캠퍼스의 학생 1000여 명 중에서 900여 명은 20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이라고 합니다. 야간반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과 군인들을 제외하면 한국인 신입생은 매년 딱 1명만 받고 있었는데 인구 감소로 한국인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지자 아예 외국인 전용 캠퍼스로 전환한 겁니다. 한국인 신입생 1명이라도 있어야 나머지를 정원 외 외국인 전용으로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사 위기인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외국 유학생들로만 학과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앞으로는 외국인 100%인 대학도 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 한국인 신입생 1명이 조금 뻘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다음 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면을 보면 중국 고등학생에게 졸업을 하면 한국으로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방의 한 대학은 중국의 한 고등학교와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 강사를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현지 방문 모집에 나서는 분위기였고요. 한편 한 지방대 관계자는 학교 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종의 브로커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학생 한 명을 유치해주면 그 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을 사례금으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 학생들이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고심하던 지역 경제에도 활기가 생겼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일각에서는 학생 비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러 들어오는 외국인을 걸러내기 어렵다면서 주민들이 치안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하신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가 악용되지 않을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 기사인데요. 친환경, 무거운 고민, 어떤 뜻인가요? 네, 전기차들은 한 번 충전으로 더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크고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수백 킬로그램 정도 더 무겁곤 하는데요. 안정적인 승차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주차장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원인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 무거운 전기차들로 인해서 노후된 주차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주차장 붕괴 문제는 정말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고민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는 타워형 주차장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예. 대부분 내연기관차의 평균 무게를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이 된다면 이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라고 하면 흔히 친환경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기차가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 내용도 기사에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야, 이 부분은 사실 좀 충격적인데요. 사실 미세먼지나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서 전기차를 사는 건데 네. 왜 그런 거죠? 네, 역시 무게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예. 있겠는데요. 도로나 타이어, 브레이크 등이 마모되면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이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더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도로와 타이어 등의 내구성을 키울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차량 관련 시설들이 사실 내연기관차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제목처럼 무겁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샌드위치 가게가 문 닫는 날,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감사의 합창을 했다. 관련 소식이죠? 네. 스타라이트 델리라는 이름의 샌드위치 가게가 지난달 28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은 한국계 71살 김정민 씨가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지난 1983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브로드웨이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는 온갖 추억이 어려있는 장소라고 하는데요.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폐점 당일 많은 단골 손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환송회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자, 1983년부터면 지금 40년 예. 이상 된 거잖아요. 정말 한 번도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다 아쉬운데 문 왜 닫으신 건가요? 네, 김정민 씨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한다라고 폐점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이 환송회에서는 단골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의 길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러줬다고 하고요. 감사 메시지가 담긴 기념사진 액자와 성금 18,000달러, 약 우리 돈으로 2,400만 원 정도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앞날의 행운을 바라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내용의 환송의 노래 가사처럼 앞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송을 해준 걸 보면 그동안에도 행복의 길을 걸어오신 것 같고 네. 또 앞으로도 가족들과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권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신의 이름까지 지칭하면서 통장이 개설됐으니 본인이 아닐 경우 신고하라는 문자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불안 심리를 악용한 수법인데 속아 넘어가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A씨는 최근 농협 통장이 개통됐으니 본인이 아니면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 이름까지 적혀있는 문자에 놀라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자 농협 사고예방센터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기사가 지금 비대면으로 개통되었다고 확인되었는데요. 네, 맞아요. 네, 혹시 본인께서 네, 없어요. 저는 얘기한 적도 없고 신청한 적도 없고. 몇 분 뒤 이번에는 경찰이라며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관 정유입니다. 농협에 신고 접수 받고 제가 연락을 좀 드린 건데요. 아니 그냥 문자가 와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하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 통화하자거나 다른 통장 잔고를 물어보는 등 수상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상한 생각에 112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이버 경찰 수사에서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시피싱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는 A씨처럼 비슷한 사기 문자를 받았다는 게시물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통장을 개설했을 때 은행들이 발송하는 메시지와 거의 같아 내용만 보면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구별할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들이 보입니다. 발신 번호가 002로 시작하고 국외 발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내 은행이라면 당연히 해외 발신 번호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진짜 은행에서 보낸 메시지는 발신 번호와 문자로 안내하는 전화번호가 같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안내된 전화번호 대신 스스로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검색해서 문의하는 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을 시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확한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서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 불안 심리를 악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 당황하지 말고 문자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민들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사기 피해를 80차례 넘게 막은 은행 직원이 화제입니다. 은행에 들어서는 고객마다 용건을 세심하게 살핀 덕분인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차상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대출 계약서,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의 명칭과 함께 담당자의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최근 은행을 찾은 70대 고객 스마트폰에서 계약서 사진을 발견한 박주현 씨. 고객 안내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로비 매니저인 박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속인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대출이 2,400만 원, 무이자라는 게 적혀 있는 걸 보고 보이스피싱 카드론 사기란 걸 알고 바로 즉시 112에 신청 전화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은행에서 일한 박 씨에게 덜미가 잡힌 전화금융 사기는 최근까지 80건이 넘습니다. 고객들의 용건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수상쩍은 부분을 놓치지 않은 덕분에 지금까지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켜냈습니다. 안에 돈 조심히 잘 넣어가십시오. 밑에 물건도 잘 챙겨가시고요. 박 씨가 이렇게 적극적인 건 예전에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초창기 근무를 했을 때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이 제가 많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근무를 하는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함을 느껴서 제가 있는 지점에서는 더 이상 이런 피해는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굵직한 사기 피해를 막을 때마다 경찰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지만 범행 시도가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여서 박 씨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공공기관 사칭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가 사칭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점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에서 결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이제 문을 닫았고 네. JP 모건이 인수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위기 확산의 급한 불은 좀 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산했다 그러면 굉장한 이슈잖아요, 사실. 근데 네. JP 모건이 인수를 함으로써 이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줬는데요. 일단은 그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카나리아는 새가
이제 광부들이 이제 동굴 속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유해가스를 먼저 발견을 해갖고 이게 울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기 속에서 먼저 사전적으로 예고를 한다 이런 뜻으로 보통 이제 쓰이죠. 그래서 탄광 속에 뭐 카나리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왜 이런 비유를 들었냐면 그 미국에 있는 중소은행들, 뭐 지역 은행들에 대해서 위기를 먼저 보여줄 수 있다. 사전적으로 이거를 예고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쓰였는데 결국에는 파산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지역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어라고 이제는 생각을 했었는데 JP 모건이 이제는 인수를 하겠다라고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호재로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그 JP 모건이 인수한 부분을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망하면은 파산을 하고 이대로 끝난다 그러면 영향이 크기 때문에 JP 모건이 인수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세 번째 파산입니다. 미국으로 보면. 그리고 규모로 보면 역대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JP 모건이 이제 인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JP 모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주에 대한 주가가 오른다는 거 봤을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로 익혀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자산이 상당합니다.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자산이 지금 본다 그러면 한 2,33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은 이게 한 312조 원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큰 자산인데 이걸 JP 모건이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위기설이 불거졌을 수밖에 없던 것이 이제 1분기에 이제는 공시가 했는데, 경영 공시를 했는데 여기서 예금이 1,000억 달러가 빠져나온 것을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은행 이제는 다 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형은행으로 돈을 다 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기설이 막 나왔었다가 다행히 뭐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사실 강제 매각 수순에 들어가면서 그나마 좀 한숨을 돌렸다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의미는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은행이 망한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 우리나라로 본다 그러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금보험 기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전액 물어줘야 되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우리 돈으로 3억 정도 이제는 보장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5천만 원이죠. 아무튼 간에 이거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큰 손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파산하게 되면. 근데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사실 뭐 예금자 보호를 전액 JP 모건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자산을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을 들였던 파산이다라고 이제 의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뭐 미국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지만은 그 은행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 신뢰성을 다시 한번 회복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가장 싫어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섹터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이 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가상화폐가 들썩거렸거든요. 특히 비트코인이 들썩거렸는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제 JP 모건이 인수를 하면서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감을 줬습니다. 내 예금은 은행에 넣어놔도 안전해라는 시그널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가상화폐 쪽에서는 사실 싫어하는 이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맞물려 있고, 어쨌든 간에 미국 은행 소비자,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들에게 미국 금융은 안전하다.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신뢰감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줬다는 그런 의미로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JP 모건이 인수 이후에 뭐 뉴욕 증시는 어떻게 좀 반응을 했나요, 오늘? 그러니까 사실 파산 이슈만 나오고 사실 끝났다 그러면 완전히 증시는 무너졌겠죠. 근데 이제 JP 모건이 인수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당국도 이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영향력은 좀 제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뭐 다우지수도 0.14% 하락을 했고요. 이제 나스닥 지수도 0.11%, S&P 500 지수 0.04% 하락하면서 영향력은 확실히 좀 제한적으로 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방수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JP 모건이. 이제 주가가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겠고, 또 시장에서 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냐 그러면 JP 모건이 과거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과거 금융위기 때 이전 뭐 그 당시에 있었던 베이스턴스라든지 원스턴 뮤추얼 이런 어떤 은행들을 인수해 갖고 은행 업계 1위가 됐거든요. 그리고 뒤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깔끔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인수도 크게 뭐 잘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제 신뢰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이제 FOMC 회의 때문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JP 모건이 뭐 소방수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기가 끝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이 또 파산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이 또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또 중심을 보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PF 대출 부실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금리 인상이 되면서 가장 부실해졌던 게 사실 부동산 시장인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게 이제 공실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죠.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부실이 커질 수 있다. 지금 뭐 미국의 오피스 빌딩의 이제 공실률을 본다 그러면 19년도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거든요. 이게 17.8%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2023년도 1분기 기준인데 이게 본다 그러면 2019년도보다 5.6%포인트 정도 더 오른 수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공실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공실률이 높아지는 게 왜 문제냐?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런 그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이제 대출해준 쪽이 지방은행들이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역 은행들이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에 많은 대출을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공실률이 높아지고 상업용 부동산에 수익이 못 낸다 그러면 뭐 은행까지도 금융위기가 전이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고 특히 은행의 전체 대출을 봤을 때에 이런 상업용 모기지 비중, 그러니까 장기 대출로 봤을 때 38%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의 38%가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부실해지면 정말로 은행들도 부실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올해 만기로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있습니다. 이게 달러로 보면은 4,500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보면 깜짝 놀라실 거죠. 이제 603조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603조 원 도는다고 그러면 아마 감당이 안 될 건데 미국이니까 가능한데 일단 603조 원이 올해 말에 이게 대출이 돌아오거든요.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기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국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10,000원을 넘을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전원회의가 전체 회의가 지난달에 한번 있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이제 공익위원 중 한 명이 뭐 노동계에서 얘기하기를 너무 친성향적이다, 친정부 성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9명에서 27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는 첫 전원회의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그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어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1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20년도에 이제는 전년 대비해서 2.87%로 내려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너무 많이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자릿수로 이제 증가가 됐죠. 그래서 2022년도 5% 정도, 23년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해서 5% 정도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최저임금은 한 9,62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으로 따져보면 200만 원이 처음 넘어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는 2023년 대비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3.95%만 올라도 이제 1만 원이 이제 돌파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역대 최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1만 원이 넘어설 것인가?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기업 입장에서는 너 해도 너무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 좀 인상해라, 동결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노동계 쪽에서는 아니다, 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노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12,000원 정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제는 노동계와 이제 뭐 공익 요원도 있겠지만은 기업계, 그러니까 9명이 모인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6월 28일까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8월에 이제 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5, 6월은요 이 최저임금 때문에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연 1만 원이 넘어설 것인가, 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게 지금 이제 5월달에 결정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수출 관련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반도체 영향이 가장 컸겠죠. 계속해서 7개월 연속으로 지금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뭐 부정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이 정도로 심각했나라고 뭐 고려할 정도로 사실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차트에 보듯이 우리나라의 연속 수출 역성장이 났는데 이게 7개월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출로 본다면 7개월째 역성장이고 무역 수지 전체로 본다면 14개월 연속 감소거든요. 사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좀 뼈 아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월에 이제는 무역 수지를 봤더니
봤더니 한 26억 한 2천만 달러 정도가 이제는 적자를 봤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도 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트에 보듯이 이제 4월의 수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의 수출액도 7개월째 역성장 이제 가고 왔는데 이런 거 봤을 때에 이제는 반도체가 이제 뼈아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4% 정도 올해가 좀 감소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질 수 있겠고 그 역시 역할은 반도체였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1% 정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반도체의 그 영향력이 그대로 크다. 특히 이제는 대중무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의 반도체가 감소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발표했던 것도 이제 재고 소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재고가 소진되면 어느 정도 이제는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하반기에는 뭐 희소식이 들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는 지켜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쪽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얼마나 사줄 것인가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의 일각에서 나오는 게 미국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중국도 시장도 신경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주요 수입원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점이 봤을 때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무역수지 적자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경상수지 적자까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품 팔아서 나오는 것도 뭐 때로는 적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서비스 수지까지 다 합해서 이런 경상 수지까지 적자가 나온다는 거는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은 전세 사기 대책 소식인데요. 이번 달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좀 바뀌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전까지 이거예요. 내가 집값이 있고요. 전세 가격이 있다 그러면 뭐 전세율이 100% 돼도 보증보험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자본 갭 투자가 이제 가능했던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는 전세가율을 이제 90%로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집값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90% 이하여야지만 보증보험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세보증금 대위 변제액이 너무나 치솟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제 전세를 못 돌려주는 거죠, 전세금을. 그러면 이제는 이제 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 허그에서 이 보험금으로 이거를 대위 변제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대신 갚아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요. 이 금액이 9,24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다.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바뀐 거죠. 집값 대비 전세가율을 봤을 때에 한번 보시면 이제 90% 이하였고 아까 차트에 보셨듯이 지금 보시면 대위 변제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21년도와 22년도에 기준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본다 그러면 차트에 보셔도 거의 한 2배 정도가 점핑을 하잖아요. 2023년도 무시 못한다. 특히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2023년도 7월, 8월이에요. 왜 그러냐면 딱 2년 전이 전세가율이 최고였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는 전세가율이 최고였을 때 전세를 주고 지금 이제 갱신이 돌아오면 2년 갱신 돌아온다 그러면 임대인이 못 돌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대위 변제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고 사고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이제 잠깐 차트에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아까 100%에서 90%로 낮아졌죠. 여기에서 이제는 공시가 적용 비율도 150에서 140%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시가격 적용을 한다 그러면 90 곱하기 이제 140% 이렇게 돼서 126%가 나와요. 그래서 공시가격 대비 126%까지만 이제는 보험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깡통 전세가 이제 사건 사고가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인들은 그 정도로 말 그대로 이제 그 차액만큼은 이제 본인이 토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못 돌려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임대인 협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뭐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조금 저는 공감할 수가 없는 게 그 정도 못 돌려줄 돈의 임대인이라면 사실 그거는 사실 합법적이가 아닌 거죠,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자본 갭 투자했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그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규제 강화했던 것은 굉장히 옳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권혁준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 1위 명품 구매 대행 카페 이용자 300여 명이 돈만 가로채고 물건은 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얼마 전에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여성 A씨는 2년 전부터 네이버 최대 규모의 명품 구매 대행 카페를 이용했습니다. 회원 수가 40만 명에 육박하는 곳으로 여러 판매자가 글을 게시해 해외 명품 의류나 생활용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팝니다. 요즘 백화점 가서 물건을 확보하기가 개인이 되게 어렵거든요.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2주나 한 달 정도 기다리면 택배로 받을 수 있어서. 지난해 4월에도 B씨의 판매글을 보고서 46만 원짜리 벨트를 산 A씨. 이미 이 카페에서 20여 차례 물건을 구매한 데다 B씨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도 좋길래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발송을 차일피일 미뤘고 A씨는 결국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벨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배송 파업을 이태리에서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디스크 문제로 해당 매장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못했다. 알고 보니 카페에선 B씨에게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글이 지난 3월쯤부터 속속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사람이 300명이 넘고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2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에서는 얼마 전에도 또 다른 판매자가 고소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십 명에게서 명품 시계와 가방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같은 구매 대행 카페에서 비슷한 피해가 연달아 발생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판매자 B씨에 대한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B씨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한국으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충북 옥천군 군북면에 있는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 기숙사에 있던 노동자 8명이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4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1시간 20분 만인 저녁 8시 50분쯤 큰 불을 잡아 대응 단계를 해제하고 이후 오늘 새벽 2시쯤 잔불 정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봄나들이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과 관광지 음식점 30곳이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원과 관광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 5,5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3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곳 4곳, 또 무신고 영업이 3곳 등입니다. 3년째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며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을 몰고 왔던 라니냐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라니냐와 반대 현상인 엘니뇨가 시작되고 있어서 올여름 날씨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키스탄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가 온통 물에 잠겨 사라졌습니다. 독일에는 100년 만의 폭우로 마을 전체가 떠내려온 나무와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인도는 5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는 전례 없는 4월 살인폭염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구촌 곳곳을 강타한 이런 기상이변의 원인은 이례적인 3년 라니냐였습니다. 라니냐는 열대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3년이나 이어졌는데 해양에서 대기로 열의 불균형이 확산하며 전 세계적인 재난을 일으킨 겁니다. 보통 라니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되다 중립 상태가 되는데 2020년에 시작된 라니냐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3년 연속 지속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올해 3월까지 이어지던 라니냐는 중립 상태를 거쳐 지금은 오히려 기온이 예년보다 높은 엘니뇨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5월에서 7월 사이 엘니뇨가 발달하고 가을쯤에는 강한 엘니뇨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름철 엘니뇨가 발달하면 우리나라에는 무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의 확장이 늦어집니다. 따라서 장마와 무더위도 늦게 시작하는데 남부지방은 호우가 잦아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엘니뇨가 발달하는 여름철에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은 증가하고 기온은 하강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3년 라니냐에 이어 강한 엘니뇨가 예고되면서 올여름 기상이변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을 일본 언론이 기정사실화해서 이미 보도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에서 8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나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가 현지 시각 1일 기자단에게 직접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이 오늘 최종 조율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강행에 반발하는 노조가 노동절을 맞아 최대 규모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화염병과 물대포, 최루탄까지 등장하고 과격한 양상을 띠면서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군가 차량에 불을 놨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건물에까지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이 막아보려 하지만 몰려드는 시위대에 힘이 붙입니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의 노동절 시위입니다. Nous tout ce qu'on veut c'est qu'il abdique et puis qu'il retire sa réforme. Voilà. 경찰 대응도 한층 강경해졌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엔 어김없이 물대포 세례가 이어집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최루탄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급기야 시위대와 경찰이 직접 충돌하면서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On sera encore nombreux à être là. Ça, on gagnera à la fin, j'en suis convaincu. J'en suis convaincu. 프랑스 내무부는 300여 곳에서 80만 명 가까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파리 55만 명 등 230만 명이 거리로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개혁 반대 여론과 노동절이 겹치면서 최대 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세계 노동자 단체 등도 힘을 보태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We hope that the mobilization will indeed change still the law and the decision that has been taken, and that's also the reason why we are here with a huge delegation of international trade unions.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여러 도시에서 일어난 시위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 있었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3주째로 접어든 수단 정부군과 신속 지원군 사이 무력 충돌로 80만 명이 탈출할 수 있다고 유엔이 전망했습니다. 아부드 디엥 유엔 수단 인도주의 조정관은 화상 브리핑에서 수단 분쟁이 2주를 넘어서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전면적 재앙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라우프마조 유엔 난민기구 고등판무관보는 지금까지 수단 주민 7만 3천여 명이 국경을 넘어 피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조 판무관보는 7개 이웃 국가로 81만 5천 명 이상이 피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군벌 간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수단에 특사를 보내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사 파견 발표는 72시간 동안 휴전이 연장됐음에도 양측이 이를 어긴 채 무력 충돌을 지속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사 임무를 맡은 마틴 그리피스 유엔 긴급구호 조정관은 수단의 인도주의 상황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즉각적인 구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포함해 17개 나라를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미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가 발표한 연례보고서는 북한 등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고 대상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바 등 17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미 국무부가 지정하는 종교자유특별우려국에도 매년 올라 지난해 21번째 지정됐습니다. 30이 넘은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국제 스포츠 행사 아태 마스터스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열립니다.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치명적인 병마와 싸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태권도 수련을 이어가는 한 외국인 선수가 있는데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김민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영국에서 태권도를 배우다가 2018년에 아예 삶의 터전을 서울로 옮긴 제니퍼. 하루 2-3시간, 일주일에 5-6일을 수련하며 태권도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삶을 이어갈 이유마저 고민하게 한 커다란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I thought everything in my life is gone. Like I didn't even want to continue, to be honest. I thought now I cannot do taekwondo anymore. Now I cannot live my life anymore. 체내 혈당 관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인슐린 주사 없이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운 치명적인 질병. 이제 포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같은 병과 싸우면서도 올림픽에 도전하는 엘리트 선수들을 보며 제니퍼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And I figured if these athletes can go to the Olympics, then me as a normal person, I can still do sport to my level. I'm going to do this in my own way. 매 순간 체내 혈당을 확인하는 불편 속에서도 뚜벅뚜벅 목표를 향해 걸었고 흰띠 때부터 꿈꿨던 대로 세계 태권도 시범단에 최근 입단했습니다. 제니퍼는 올해 36살, 태권도 3단의 실력자입니다.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생활체육인들의 국제대회, 전북 아테마스터스 대회 태권도 개인 품새 종목에 출전합니다. I'm not an athlete that goes to all the big competition, but this competition felt like the Olympics for normal people. 태권도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보내고 있다는 그가 대회에서 만날 선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잘 못하면 잘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태권도 하세요.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 아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0.3도로 아침에는 다소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0.3도, 대전 8.4도, 대구 8.8도로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구 25도, 광주와 대전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밤부터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 밤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맑은 하늘 아래 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